자, 여러분의 정법을 통해서 배운 평면적인 개념을 법조 실무가의 입장에서 법조 실무와 연계시켜서 생동감 있고 개념을 입체화시키는 방법론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리갈 마인드 랩스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여러분이 정치와 법률에서 법률 파트에서 배우는 개념, 그리고 간간히 정치 파트에서 배우고 있는 여러 개념들을 실제 사례에 접목시켜서 다시 한번 입체화시키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안은 본 강사가 사법연수원 재직 시에 사법연수생 동기에 의해서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을 각색했는데요. 본 사건을 통해서 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법연수생 갑은 34살이고 피해자 을은 28살입니다. 자, 피의자 갑은 피해자 집에 이르러서 피해자 을 소유의 오메가 시계 한정 1,500만원 상당의 시계를 절취하는 와중에 이를 제지하려는 을에게 안면부를 가격하여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을은 이를 제지하는 과정 속에서 갑의 손목을 가격해서 갑에게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자, 본 사건의 타임라인은 고양경찰서에서 고양지청으로 송치를 했고 지청에서 영장을 때려서 고양지원에서 발부가 됐고 구속기소가 됐습니다. 자, 관할에 따라서 고양지원 합의부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됐고 양측의 항소에 의해서 징역 1년에 집유 2년이 선고되었고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됨으로 인해서 확정되었습니다. 자, 본론으로는 관련된 민사와 관련된 문제, 그 다음에 소년법과 관련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시간은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피해자 을과 피해자 을에 대한 변호인의 입장에서 이 각각의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할 수 있는 리갈 서비스 옵션이 각각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식으로 개념을 접목해서 강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자, 피의자 갑의 변호인은 A이고요. A는 법무법인 리갈 마인드의 변호사입니다. 그 다음에 피해자 을의 변호인은 B고 법무법인 랩스 소속의 변호인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A와 B가 되어서 저와 함께 갑과 을에게 제공할 리갈 서비스를 같이 검토해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제가 사탐에서 강조하는 것은 제시문에 대한 분석이 개념의 연계를 이끄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시문에 대한 분석을 철저히 정교하고 신속하게 하는 것이 사탐 정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그러한 의미에서 본 제시문, 타임라인에서 제공되고 있는 제시문에 대해서 분석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고양지청에서 영장을 청구했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검사가 기소를 하고 그 다음에 판사가 재판을 하는 과정은 당연히 알고 있지만 영장을 청구하는 주체도 검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판사에 의해서 발부된 영장에 의해서만 강제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파악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영장 청구 주체는 검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파악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구속과 관련해서 본 사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구속에서 지금 영장 실질 심사는 검사의 영장 청구에 의해서 자동으로 개시가 되잖아요. 그래서 영장 실질 심사 결과 인용이 되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구속 적부심 보석의 청구 여부를 우리가 여기서 추론하기는 어렵지만 본 사안에서는 청구했으나 모두 다 기각되는 것을 전제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할과 관련된 문제를 우리가 또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본사안에서 보면 고양경찰서, 고양지청, 고양지원이 등장하죠. 그 이유는 피의자 갑과 피해자 을이 모두 고양시에 소재하고 있고 거주지가 고양시란 말이죠. 그러면 피의자와 피해자의 거주지를 주관으로 해서 기준으로 해서 인적 관할이 성립이 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도 고양, 그 다음에 재판부도 고양에서 진행이 되는 것이죠. 이 개념은 뭐 정법에서 우리가 배우지는 않지만 참고로 알고 있으면 되고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바로 물적 관할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신급이라는 개념으로 배웠는데요. 본사안의 문제가 되는 강도 3해의 범행은 형법 제337조에 의해서 규율되고 있고 단기 7년 이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중환사건에 해당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합의부에서 1심이 진행되고 고등, 그 다음에 대법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하지 않은 경환사건의 경우에는 단독, 그 다음에 합의부, 그 다음에 대법원 이렇게 신급이 규정된다는 사실을 개념적으로 여러분이 배웠고 매우 중요한 내용이죠. 근데 이 내용 자체는 법원조직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실무와 접목해서 배우다 보면 개념이 아니라 원리를 통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네 번째로, 자,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해서 2심이 진행됐죠. 그 얘기는 검사가 항소를 하는 경우가 유죄의 경우에도 항소를 한다. 이 내용이 지문에 아주 자주 출제가 되는데 실무적으로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제가 사법연수원 다닐 때도 그렇고 법조 실무를 해보면 검사의 구형량에서 보통 법원의 선고량은 거의 검사의 구형량의 반 정도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검사의 구형량의 반이라고 보면 되죠. 선고형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법연수원 다닐 때도 형사재판 실무례라는 과목에서도 검사 구형량이 제시문에 주어지면 보통 선고형을 정해놓고 판결문을 써 내려가는데 그때 보통 반을 선고형으로 잡고 진행이 됩니다. 그 얘기의 즉스는 뭐냐면 결국에는 본사안에서도 단기 7년이기 때문에 검사는 아마 징역 3년 정도를 구형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 구형량에 비추어서 징역 1년은 미치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검사는 이에 대해서 항소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유죄에 대해서 검사가 항소를 할 수 있다. 이 지문이 자주 출제되는데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설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원리적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실무적으로는 피고인과 검사 양측이 다 항소하는 것을 쌍방항소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쌍방항소라는 표현 자체에서도 볼 수 있듯이 검사는 유죄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이 이제는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무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사안에 들어가기 전에 형사재판의 흐름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형사재판은 수사가 처음에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소, 그 다음에 재판, 그 다음에 선고, 그 다음에 집행 이렇게 이루어지죠. 자, 수사는 수사의 단서에 의해서 개시가 됩니다. 수사의 단서는 본사안과 같이 피해자 을이 고양경찰서에 가서 피의자 갑을 신고하는 고소에 의해서 진행될 수가 있겠죠.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는 것을 고소, 그 다음에 피해자가 아닌 지나가는 병이 만약에 신고를 했다 그러면 고발이 되겠죠. 이러한 법적 용어의 정확한 사용이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러한 정확한 용어의 사용이 학습의 기초죠. 이걸 터미널러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법에서는 더욱더 중요하죠. 리걸 터미널러지는 조금 이따가 더 제가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소, 고발, 체포, 직접 인지 등에 의해서 수사가 개시가 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수사는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임의수사와 강제수사로 구분됩니다.
자, 임의 수사는 말 그대로 당사자의 협조하에 이루어지는 수사죠. 임의 동행, 임의 제출. 그런데 이거를 강제 수사로 전환하면 어떻게 되죠? 압수가 되겠죠. 임의 제출이 아니라, 임의 동행이 아니라 체포 또는 구속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강제 수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필요한 요건이 바로 영장주의라는 것입니다. 아까 배웠듯이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만이 국가기관이 강제 수사를 동원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이것은 여러분이 헌법의 기본 원리와 기본권의 파트에서 배웠던 자유권적 기본권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그 개념이 무엇이죠? 바로 영장주의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3조에 의해서도 그러한 영장주의가 규현되고 있죠. 여기에서 영장주의에 의해서 파생되는 것이 뭐죠? 바로 적법 절차입니다. 예를 들면 영장을 제시하면서 강제 수사를 한다 할지라도 그 영장을 제시하면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해 줘야 되죠.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고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기타 등등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를 적법 절차라고 하죠. 영어로는 due process of law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러한 due process가 지켜지지 않으면 그것은 그렇게 획득한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게 되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자, 영장주의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자, 기소라는 것은 수사의 종결 과정에서 이 사람을 공판에 회부할지 아닐지는 뭐죠? 결국은 불기소하는 것이죠. 그걸 결정하는 겁니다. 이 기소에 의해서 피의자는 신분이 어떻게 되죠? 피고인으로 전환이 됩니다. 아까 선생님이 강조했던 legal terminology, 그러니까 법률적 용어의 정확한 사용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는데 형사소송에서는 피의자, 피고인이죠. 민사에서는 어떻게 되죠? 원고와 피고의 싸움입니다. 근데 만약에 민사소송에 가서 피고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피고인이라는 표현을 썼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형사와 민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용어의 사용이 매우 중요하죠. 제가 다녔던 서울법대 민사소송법 교수 중에 호문혁 교수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사법시험 2차에 출제를 들어가서 민사소송에서 피고를 피고인으로 기재한 학생을 무조건 보지도 않고 꽈락을 줬다는 에피소드는 굉장히 유명한 에피소드입니다. 그만큼 법률 용어의 정확한 사용, 즉 법률에서 표현하고 있는 용어를 그대로 이해하고 그대로 적용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정법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정법에 있는 개념들은 헌법과 민법, 형법 이러한 데서 다 그 법조문을 그대로 따오기 때문에 그 법조문에 있는 용어를 정확하게 사용하고 암기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죠. 자, 선고는 유죄가 있을 수 있고 당연히 무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유죄가 나와서 실형을 살면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해야 되죠. 거기에 대한 집행을 누가 하죠? 바로 검사가 합니다. 여러분이 그냥 정법을 배우면서 집행의 주체는 검사라고 평면적으로 암기를 했었는데 제가 실무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시켜드리면 잘 이해가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 검사의 중앙행정부처의 기관은 법무부죠. 법무부에 보면 여러 가지 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법무실이 있고 법무실 산하에 교정본부가 있어요. 거기 교정본부에서 각급 교도소에 대한 모든 실무적인 통제 권한을 행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급 교도소에 대한 권한은 자체가 검사의 조직인 법무부에서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면 자동적으로 암기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런 교정시설에 대해서 검사가 집행의 주체로서 인권 시찰을 나갈 수 있는 권능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교정시설법에 의하면. 따라서 검사가 집행의 주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실무적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암기하는 데 있어서 더욱더 용이해질 거예요. 그러면 검사에 의해서 참여가 되는 각 단계는 수사의 단계, 그 다음에 기소의 단계, 그 다음에 집행의 단계, 재판의 단계에도
검사가 참여를 하죠. 검사가 공판 검사로서 피고인과 대응하여 공격과 방어의 주체로서 서로 당사자가 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형사재판, 형사소송의 개관을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문제를 하나 출제하겠습니다. 검사는 수사, 기소, 재판, 집행의 모든 단계의 당사자로서 참여한다. 틀린 지문, 맞는 지문, 맞는 지문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변호인 A와 B의 입장에서 이제 본격적인 소송 수행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변호인 A가 의뢰인 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리갈 서비스, 그 다음에 B가 의뢰인 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리갈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재미로 여러분 요거 하나 얘기해 줄까요? 자, 변호인 A와 변호인 B. 보통 로펌에 이제 저희가 연수원 수료하고 로펌에 이제 입사를 많이 하는데, 로펌의 구조가 김현장 같은 경우에는 시니어와 주니어 변호사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건을 맡게 되면 시니어가 그 케이스를 갖고 주니어를 뽑은 다음에 그 주니어 한 3, 4명하고 같이 그 케이스를 맡아서 진행을 합니다. 나중에 의뢰인에게 계산을 할 때에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타임 차지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 케이스를 위해서 실제로 소요된 시간을 계산해서 나중에 비용 청구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인 다른 펌 같은 경우에는 파트너라는 변호사와 그 다음에 어소시에이트라고 해서 어소 변호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의 구성으로 파트너가 어소 3, 4명과 같이 해당 케이스를 같이 리뷰를 하게끔 되어 있죠. 자, 본사 안에서 여러분은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각 펌, 즉 리갈마인드라는 펌과 랩스라는 펌의 파트너 변호사로 지금 선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여러분이 그러한 파트너 변호사로서 어소 3, 4명을 데리고 해야 될 역할은 무엇일까요? 우선 의뢰인에게 충실한 성실 의무를 다해서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직업윤리상 가장 큰 책무겠죠. 두 번째는 법인 소속의 변호사이기 때문에 법인의 수익을 최대화시키기 위해서 타임 차지를 많이 이끌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능한 한 모든 리갈 옵션을 다 제공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맥스를 찍어야 되겠죠. 자, 오늘은 그러한 두 가지 관점에서 모든 이슈를 한번 끌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갑과 을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는데, 우선 갑과 을이 어떠한 것이 지금 현재 문제가 되냐면 고양경찰서하고 고양지청에서 수사가 개시돼서 진행된단 말이죠. 그러면 첫 번째 단계는 당연히 그 해당 범죄가 성립하느냐 성립하지 않느냐의 문제란 말이죠. 그러면 갑의 경우에는 강도상해가 성립하는지, 을의 경우에는 상해가 성립하는지에 대해서 당연히 변호사로서 검토를 하고, 이를 수사기관인 고양경찰서와 고양지청에 피의자 신문시에 입회해서 어필을 하고, 그 다음에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서 범죄의 성립 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기소장까지 받아내서 의뢰인에게 제공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단계를 지금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범죄의 성립과 관련된 내용, 즉 형법과 관련된 개념들이 도출되는 거예요. 그러면 범죄의 성립, 위한 요건이 첫 번째가 구성 요건 해당성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위법성입니다. 세 번째가 책임. 이 세 가지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어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구성 요건 해당성이라는 것은 해당 법조, 즉 갑의 경우에는 형법 33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강도가 상해에 이르게 된 경우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행위 태양,
이 사전에 규정이 돼 있어야죠. 법률에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의해서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규정된 내용 이외에 판사가 유추 해석을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구성요건 해당성이 바로 죄형법정주의의 핵심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구성요건이라는 것은 민사에서의 요건사실과 마찬가지로 해당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는 내용 자체에 해당이 되느냐 그 여부입니다. 결국 그거를 구성요건 해당성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갑과 을의 행위가 구성요건 해당성에 해당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죠? 강도 상해와 상해의 요건 사실에는 해당이 되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위법성이라는 요건입니다. 위법성이라는 것은 그렇게 법률에 규정된 내용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고찰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과연 위법하다고 하는 가치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느냐, 그런 것의 문제가 바로 위법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형법 제20조에서 24조에 이르기까지 위법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가치 판단 요소를 5가지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 알다시피 정당 행위, 정당 방위, 그 다음에 긴급 피난, 그 다음에 자구행위, 그 다음에 피해자의 승낙입니다. 자, 정당행위라는 것은 업무로 인한 행위거나 법령에 의한 행위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의사가 여러분에게 만약에 주사를 놓는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폭행이나 상해에 해당할 여지가 있지만 업무로 인한 행위이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가벼운 어떻게 보면 수인한도 내에 체결을 할 경우에 그것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정당행위이고요. 정당방위라는 것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를 정당방위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위법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죠. 긴급피난이라는 것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현재의 위난, 그러한 것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구행위라는 것은 자기가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청구권의 실행의 불능이나 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죠. 피해자의 승낙이라는 것은 처분할 수 있는 자의 권능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위법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소유자의 동의하에 어떠한 물건을 가져가면 그것은 형법의 절도를 해당은 되지만 위법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죠. 자, 이렇게 5가지 사유에 의한 위법성 조각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본사안에서 갑은 위법하죠. 그렇죠? 그러나 을의 경우에는 정당 방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자, 책임이라는 것은 이것이 행위 관점에서의 가치 판단이라 그러면 책임이라는 것은 행위자 관점에서의 판단입니다.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사회적으로 보았을 때 그것이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행위를 한 당사자에게 사회적 비난을 할 수 있는가라는 관점인 것이죠. 그래서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이렇게 해당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비난을 가할 수 없다. 그래서 형사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책임 능력의 부재로 인하여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죠. 심신상실자도 그렇고요. 다만 심신미약자라든가 말이나 어떤 언변이 부족한 농아자의 경우에는 책임을 감경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의 성립은 다음과 같은 3가지의 요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고 단 한 가지라도 충족을 못 시키는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것을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검토를 해야 되고 그런 검토를 사안에 대한 포섭을 통해서 을의 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책임 능력도 있지만 위법성 조각사유 중 정당 방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결론까지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러면 변호인 B의 입장에서는 의뢰인 을의 행위가 범죄가 구성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액션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종국적으로는 어떻게 되죠?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불기소장을 의뢰인에게 제공하면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여기서 불기소와 관련된 개념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기소는 공소권 없음, 죄가 안 된, 혐의 없음, 기소유예, 고소각하, 피의자, 참고인, 중직 이러한 사유에 의해서 불기소가 성립이 됩니다. 자, 실무적으로는 불기소장에 보면, 불기소장 맨 겉면에 보면 다음과 같은 사유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섹션이 나누어져 있고, 해당 사유에 해당이 되고 포섭이 된다고 했을 때는 검사의 직인을 찍어서 불기소 처분을 하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공소권 없음이라는 것은 소추 요건을 결여했을 때 내리는 불기소 처분입니다. 그래서 폭행죄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면 기소 자체를 할 수 없게끔 형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소추 요건이라고 하고요. 그러한 소추 요건을 결여하는 경우, 즉 폭행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그러한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에 의한 불기소 처분을 한다. 이겁니다. 죄가 안 됨이라는 것은 위법성 조각 사유 또는 책임 조각 사유에 의해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그러므로 우리의 사안에서는 피해자의, 즉 여기 본 사안에서 우리 의뢰인은 위법성 조각 사유 중 정당 방위에 포섭이 되기 때문에 죄가 안 됨이라는 불장을 이끌어내야겠죠. 혐의 없음이라는 것은 구성요건 해당성이 충족되지 않거나 또는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이러한 경우 혐의 없음 처분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바로 기소유예입니다. 기소유예라는 것은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 모든 요건이 충족이 돼서 범죄를 구성함에도 불구하고 기소 자체를 유예하는 것이죠. 검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바로 우리나라는 검사에게 기소편의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상. 즉, 말 그대로 기소를 하는지 여부는 검사의 자유로운 재량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배당을 받은 검사가 기소할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봐주고 싶으면 봐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이게 남용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죠? 정당한 어떠한 그 피해의 복원이 불가능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 대해서 기소유예를 하기가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과거에는 본인이 본 강사가 이제 사법시험 준비하기 전에는 기소유예에 의해서 검찰 출신 변호인들이 재미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전관 검찰 변호사들이 나가서 배당한 검사에게 기소유예를 이끌어내게끔 해서 성공보수금을 많이 챙기는 거죠. 근데 사실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다닐 때만 하더라도 이 기소유예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많이 나왔고 기소유예에 대해서 통제를 할 필요가 있다는 담론 형성이 많이 됐고요. 이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제도적 통제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평검사가 기소유예를 하기 위해서는 부장검사 검사장의 보고를 엄격히 거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국회에 의한 통제도 많이 심해졌습니다. 국회에 의한 통제라는 것은 무엇이죠? 국정감사, 즉 국회 파트에서 여러분이 배웠던 정기국회에서 국회에서 일어나는 국정감사 있지 않습니까? 정기적인. 그러면 상임위원회별로 국정감사를 실시하는데 법사위에서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행하죠. 그리고 법무부에 있는 각급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 시에 각 청에서 이루어진 한 해 동안의 기소유예 비율은 항상 뜨거운 이슈였고 이에 대한 철저한 국정감사가 시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소유예를 하기가 좀 어려워진 거죠. 그리고 또 사법적인 통제는 또 뭐가 있을까요? 헌법재판소에서도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에 의한 헌법 소원을 받아주는 경우가 요새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형식적 요건을 충족시켜주고 실질적으로 판단이 들어가서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 위헌 판결을 내린 경우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와 대비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이 바로 선고유예인데요. 선고유예는 법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어떻게 보면 기소유예와 비슷한 처분이죠. 다만 선고유예는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단기 1년 이하의 형을 선고할 때에만 선고유예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그러한 법률적인 통제는 있죠. 그러나 이에 대해서 당연히 법사위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고유예 자체도 법원에서 많이 통제를 받고 있다. 이거를 좀 알아두면 좋고요. 그 다음에 그럼 과연 선고유예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느냐? 그건 안 되죠. 왜냐하면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죠. 여러분 그것까지 같이 개념적인 부분에서 실무와 연계해서 다 암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결국에는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최근에는 기소유예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통해서 사실 요거를 통한 재미를 보긴 좀 어려워졌고, 이러한 것의 영향으로 사법연수원 수료하고 나서 검찰에 대한 지원하는 비율이 줄어들었어요. 로펌을 많이 선호했고, 이러한 것들이 다 연계가 돼 있다. 재밌죠? 자, 그 다음에 고소각하라는 것은 고소 내용 자체만으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 고소각하 처분을 합니다. 본 사안에서도 을의 경우에 그 해당 행위 자체에 대해서 만약에 갑이 고소를 했다 할지라도 고소 내용 자체가 범죄 성립이 안 된다라고 판단해서 고소각하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피의자 참고인 중지라는 것은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 불명을 통해서 수사가 중지되어서 불기소되는 경우를 피의자 참고인 중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의뢰인에 대해서 죄가 안 된 처분에 의한 불기소장을 확인하고 이를 을에게 설명해 주는 역할까지 해서 변호인 B의 역할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자, 이해됐죠? 자, 이래서 실체적 법률에 관한 리뷰가 변호인의 역할에 의해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역할은 여기에서 이제 봐야겠죠. 자, 고양지청에 있는 검사가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실무적으로 영장을 때렸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영장을 때렸죠. 자, 영장을 때리면 어떻게 되나요? 영장이 발부가 되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의뢰인 갑은. 그러면 변호인 입장에서 의뢰인을 만나기 위해서는 고양지청에 해당 교도소는 의정부 교도소고요. 거기에 미결구금실에 가서 변호인이랑 접견을 해야 되죠. 그러면 변호인에 대한 접견권도 상당한 제약을 받고요. 증거의 수집 관계에 있어서도 상당한 제약을 받죠. 결국에는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제약입니다. 결국 구속이 되느냐 마느냐는 형사소송에 있어서 변호인과 검사의 다툼에 있어서 싸움의 첫 출발이자 기싸움의 절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구속을 시키면 검사가 그립을 잡는 거죠. 주도권 삿발을 잡게 되는 겁니다. 구속된 상태에서 피의자를 수사하는 것과 불구속 상태에서 피의자를 수사하는 것은 그만큼 천지 차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변호인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죠? 무조건 구속을 막아야 됩니다. 그러면 구속을 막기 위한 우리의 헌법과 형사소송법상의 그러한 절차들은 무엇이 있는지 변호인으로서 검토가 이루어져야겠죠. 자, 첫 번째는 영장실질심사입니다. 두 번째는 구속적부심. 세 번째는 보석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구속과 관련해서 규율하고 있는 권리구제 절차들이죠.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우선 살펴보죠. 이게 대상자가 우선 중요하죠. 대상자는 구속 전
피의자입니다. 자, 구속이 되기 전에 피의자에 대해서 영장 청구와 동시에 진행이 되는 것이죠. 구속 적부심 청구는 어떻죠? 구속된 피의자입니다. 자, 보석은 어떻죠? 구속된 피의자가 아니라 피고인이죠. 자, 그 내용은 어떻게 되죠? 구속 전에 피의자를 직접 불러서 네가 불구속 받아야 되는 이유를 한번 얘기해봐. 이런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그거를 법률 용어로는 신문이라고 합니다. 자, 신문하고는 다르죠. 자, 신문이라는 것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 법원에 의해서 그걸 신문이라고 합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을 묻고 답하는 것을 신문이라고 하죠. 그럼 증인을 불러다가 얘기하고 듣고 하는 건 신문이고, 이렇게 구속 전에 있는 피의자한테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신문이라는 거죠. 핵심 개념은 바로 대면 신문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의 핵심 개념은 무엇이죠? 자, 이미 구속이 결정된 피의자에 대해서 기소 전에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속에 대한 적합하냐 아니면 부적합하냐 라는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죠. 그럼 상식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미 구속이 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된다. 지금 와서 또 이걸 청구해? 좀 의아할 수 있죠.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구속적부심 청구가 인용 비율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일정한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해서 영장실질심사 때에 현출되지 않은 다른 증거, 사정 변경에 의한 증거가 확보되고 어필하는 경우에 인용이 될 여지가 있는 것이죠. 이를 그래서 기소 전 보석이라고 실무적으로는 부릅니다. 자, 보석이라는 것은 공판에 회부된 피고인에 대해서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이죠. 그쵸? 그러면 청구의 주체를 한번 살펴보죠. 청구의 주체. 청구의 주체가 없어요. 영장실질심사는. 왜냐하면 검사의 영장 청구에 의해서 법원에서 자동으로 개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청구가 없죠. 자동으로 개시가 되죠. 인용을 했다는 것은 뭘 인용했다는 거죠? 검사의 영장 청구를 인용한 것이니까 이거는 구속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의 청구는 무엇이죠? 다시 한번 적합과 부적합을 판단해 주십사 하고 누가 청구하죠? 피의자와 변호인이 청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청구에 대해서 인용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죠? 결국은 불구속이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죠. 이것도 피고인과 변호인이 청구를 하고 이에 대해서 인용을 한다는 것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구속 집행이 정지되는 효과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각각의 세 가지의 권리구제 수단이 어디에서 어떻게 행사되어야 되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자, 영장실질심사라는 것은 어디에서 행사가 되어야 될까요? 고양지청에서 영장을 때리는 이 순간 바로 개시가 되기 때문에 이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이 됐단 말이죠. 기소 전에 행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타이밍에 이 카드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구속이라는 것은 공판에 구속된 상태로 회부가 되었을 때 이때의 청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단계의 시기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영장실질심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판사에게, 영장 전담 판사에게 어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의자하고 같이 입회해서 참여하는 것이죠. 실무적으로는 예를 들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피해자 을에 대한 위해의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합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합의금을 공탁했습니다. 뭐 이러한 요건들을 증거로 현출해서 어필을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사안에서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인용이 돼서 구속이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의뢰인 갑은 어떻게 되나요? 자, 의정부 교도소 미결 구금실에서 영장실질심사 종료와 동시에 인치가 됩니다. 인치가 된 상태에서 대기를 하고 있죠. 어떻게 될까? 인용이 될까? 기각이 될까? 노심초사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러한 의뢰인 갑을 찾아가서 얘기해 줘야 됩니다. 영장실질심사 결과 인용되었습니다.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그냥 미결 구금실에 계속 계셔야 돼요. 이렇게 전달해야 되죠. 그러면 의뢰인이 좋아할까요? 당연히 낙담하고 실망하고 변호인에 대해서도 신뢰감이 추락하게 되겠죠. 그랬을 때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타임 차지도 올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때 뭘 얘기해 줘야 됩니까? 구속 적부심 청구라는 절차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의뢰인님. 그래서 구속은 되었지만 다시 한번 사정 변경의 사실을 우리가 만들어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만약에 합의가 안 됐다 그러면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변호인이 엄청 노력을 해야겠죠. 합의가 안 됐다 그러면 합의금을 공탁하기 위해서라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절차를 통해서 이러한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는 걸 설명하고 여기에서 인용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변호인으로서. 그러나 아쉽게도 또한 이 절차도 효용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기각이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의 의뢰인 갑은 어떨까요? 이제 구속된 상태에서 기소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공판이 개시가 되자마자 좀 보석을 해주십사 하고 판사에게 청구하는 절차는 아직 남아있습니다. 이것을 당연히 얘기를 해줘야겠죠. 그쵸? 얘기를 해주고 보석과 관련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변호인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준비를 안고 이제 공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수사가 종결되고 검사의 수사의 객체가 아니라 검사와 공격 방어의 다툼의 당사자로 대등하게 무기 대등의 원칙에 의해서 이제 재판에서 싸워야죠. 자, 그러면 이제 공판이 개시되고 있는 고양 지원 합의부로 이동해 보도록 하죠. 자, 고양 지원 합의부는 여기가 재판석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바로 여러분이 배석하는 변호인석, 그 다음에 피고인, 그 다음에 여기에 참여사무관과 속기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당연히 누가 있을까요? 여기는 검사가 있죠. 자, 증인. 피해자 을이 배석을 해서 증인 채택이 되는 경우에는 또는 여기 이렇게 배석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이 그림을 그리는 이유는 여기에 배심원이 있는 국민참여재판이 개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재판장이 있고 여기 좌배석, 여기에 우배석이 배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재판장이 부장판사죠. 부장판사가 소송을 지휘합니다. 재판에 대한 모든 소송을 지휘하고 여기에 있는 좌배석 판사가 판결문을 작성을 하죠. 그 다음에 심리에 참여하고 기타 재판과 관련된 내용은 우배석이 이제 협조해 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을 그린 이유는 배심원이 여기에 있어요. 자, 국민참여재판에 관련된 아젠다를 우리가 검토하기 위해서죠. 자,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법률 여러분이 형사 관련된 파트에서 배웠을 때 요건사실이 뭐죠? 형사재판의 경우는 1심에서 그쵸? 형사재판의 경우에 민사의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죠. 1심에서 그리고 합의부 사건의 경우에만 당사자의 신청
동의에 의해서만 진행이 되더라. 이걸 배웠죠. 자, 그럼 본사안에서는 어떤가요? 형사사건이죠. 그리고 1심입니다. 고양지원 합의부.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요건을 이미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뢰인 갑의 신청 또는 동의에 의해서 국민참여재판의 여부가 결정되죠. 그러면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요건들이 충족되고 신청할지 동의할지 여부에 대해서 의뢰인에게 당연히 물어봐야 되죠. 그쵸? 그러면 의뢰인이 의견을 줄 겁니다. 그러면 의뢰인 갑이 저는 국민참여재판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법률상 국민참여재판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 의뢰인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자,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을 보기에 앞서 미국의 국민참여재판, 즉 주어리라는 제도에 대해서 우선 보도록 하죠. 미국의 유명한 사건인 O.J. 심슨 케이스에서 미국의 배심원들이 O.J. Simpson is not guilty. 그래서 죄가 없다라고 verdict, 평결을 내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그래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O.J. 심슨 케이스는 모든 법조인들이 다 유죄라고 봤습니다. 근데 배심원이 무죄라고 판단을 해서 무죄가 나온 거예요. 법원이 배심원의 평결에 기속되기 때문입니다. 바인딩이 된다는 거죠. 영어로는 바인딩. 기속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변호인들, 형사 변호인들의 가장 핵심적인 역량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맡은 사건에 유리한 버딕을 줄 수 있는 배심원들을 선정하고 그 사람들을 참여시키기 위한 로비력. 그게 형사 변호사의 핵심 역량이에요. 예를 들면 의뢰인이 흑인인데 백인 배심원이 오면 불리하단 말이죠. 그래서 같은 고향이라든가 아니면 같은 인종이라든가 같은 종교라든가 같은 백그라운드의 그러한 배심원을 선정하도록 로비하는 그 능력, 그게 형사 변호사의 최고의 역량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떤 거예요?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죠.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배심원들이 평의에 참여를 해서 내린 그 평결, 아까 얘기했던 버딕에 대해서 기속력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판사가 이거와 달리 판단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하러 이런 제도를 운영하냐? 뭐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판결 이유에다가 명시를 하도록 제도적으로 통제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보통 평의 단계에서 재판장하고 같이 평의에 참여를 하거든요. 그러면 재판장의 의견을 주면 우리나라 배심원들은 대부분 재판장의 의견에 따라서 판결이 가고 기속력 여부가 문제될 사안까지 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판결 이후에 명시할 때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실무적으로는 어떨까요? 국민의 법감정이 아주 뜨거운 이슈가 되는 사안에서 그러한 사안을 재판부에 어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재판부를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압박하는 그러한 케이스에서 이런 것이 소송 전략상 효율성이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저번에 청와대 국민 게시판에 올라왔었던 곰탕집 사건이라든가 사실관계 여부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그리고 국민의 법감정에 반하는 케이스, 이런 것들이 바로 소송 전략상 국민참여재판이 필요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본사안은 어떤가요? 자, 의뢰인 갑이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지금 크게 다투지가 않는단 말이죠. 그 다음에 피해자 을과 그 다음에 피해의 내용들이 자명한 이러한 케이스에서 양형을 다투는 사안에서 굳이 국민참여재판에 동의를 해서 재판장에게 이러한 부담을 주고 업무 로드를 준다는 것은 양형 판단에 있어서 소송 전략상 좋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변호인으로서 이러한 국민참여재판의 요건에 해당된다는 것은 당연히 설명을 하고 그 결과 소송 전략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타임 차지도 이끌어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의뢰인 갑에 대한 성실응도 이행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해가 됐죠?
자,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구속과 관련된 권리구제 수단에서 마지막으로 검토했던 내용인 보석과 관련된 이슈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자, 우리의 의뢰인 갑은 현재 재판을 받을 때마다 의정부 교도소 미결 구금실에서 호송 차량을 타고 고향 지원까지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자,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보면 그 구속된 피고인들이 어떤 그 약간 하늘색 같은 버스에서 내려왔고 이렇게 결박된 상태에서 재판에 참여하는 모습을 가끔 보잖아요. 그게 뭐냐면 바로 구속 기소돼서 아직 보석이 되기 전의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보면 뭐 남부 교도소의 미결구금실이나 뭐 이런 데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판기일이 열릴 때마다 호송 차량을 타고 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제약이 됩니다. 소송 의지도 굉장히 꺾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보석을 해주는 것이 변호인의 입장에서 가장 우선한, 가장 프라이어리티가 높은 그러한 지금 업무 과제인 것이죠. 그러면 보석을 이끌어내야 됩니다. 왜냐? 보석이 2단계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아까 배웠던 영장실질심사와 기소전 보석, 즉 구속적부심 청구에서 어필되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 사정 변경을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서 보석을 인용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본 사안에서는 보석 또한 기각이 됐습니다. 자, 의뢰인 갑은 지금 변호인 A에 대한 신뢰감이 완전히 떨어졌어요. 추락했어요. 자, 모든 세 가지 절차에서 다 안 좋은 성적을 갖고 왔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사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방법론을 고민해 봅니다. 변호인으로서.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은 형법 337조에 단기형이 7년 이상으로 규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방법은 다 지금 무너졌기 때문에 이 단기 7년 이상의 이 범행에 대해서 우리가 집행유예를 1심에서 만들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근데 요건 사실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3년 이하의 선고형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근데 법정형이 7년 이상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장량 감경을 하더라도 3년 6개월로서 이러한 집행유예의 선고가 원시적 불능이라고 해요. 처음부터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변호인으로서의 역할이잖아요. 그러면 337조의 이 형법 조항은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갖고 그거에 대한 방법을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자, 7년 이상이라는 게 가만히 보니까 살인죄가 5년 이상인데 강도상해가 7년 이상인 것은 너무 과한 것 아니냐. 즉 우리나라 헌법 37조 2항에서 파생되는 비례의 원칙, 에 반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문을 가져야겠죠. 그래서 형벌체계의 상당성, 형벌체계의 균형성에 반한다. 따라서 결국에는 뭐냐? 위헌이지 않냐. 그래서 이 조항 자체의 요 형량을 무력화시킨다면 우리가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결과에 도달하는 거죠. 거기서 나오는 게 여러분이 배운 개념 중에서 무엇이죠? 그렇죠. 헌법재판소법 제41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헌 법률 심판 제청입니다. 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의 요건 사실을 한번 보면 41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방해법률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법률, 헌법 337조잖아요. 그 다음에 위헌, 아까 얘기했던 헌법 37조 2항의 비례의 원칙, 즉 형벌체계의 상당성, 균형성을 위반한 것이다. 재판의 전제성, 요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전제성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소송이 우선 계속 중요하겠죠.
본 사안에서도 고양지원합의부에서 본 사건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용이 돼야죠. 적용이라는 것은 뭐냐면 헌법 337조가 당해 법원에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지금 공소장에서의 적용 법조 자체가 337조니까 그거의 위헌 여부를 다투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고 마지막에 이제 내용이 위헌 여부에 따라서 재판의 결과가 상이해져야 된다. 그러면 본 요건과 관련해서는 만약에 이게 위헌이 결정이 되면 집행유예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결과가 달라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의 각 요건 사실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죠. 그러나 법원이 이거에 대해서 기각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본 사안에서는 41조 1항에 의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했는데 고양지원합의부에서 이를 기각했습니다. 자, 그러면 의뢰인 강은 이거 뭐 한다고 그러더니 뭐 또 졌어요?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변호인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각은 했지만 이거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권리구제 수단이 또 하나 남아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할 수 있어야죠. 그것 관련해서 여러분이 배운 개념이 무엇인가요? 바로 헌법 소원입니다. 자, 68조 2항 헌법 소원이죠. 즉 위헌법률 심판 제청에서 기각 판결을 받으면, 기각 결정을 받으면 이에 대해서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각 판결을 받아야 되는 거죠. 아까 그 위헌법률 심판 제청에서 기각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헌법 소원에서 또 배운 개념이 68조 동조 1항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라는 게 구분 개념으로 배워야죠. 자, 여기서는 뭐죠?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라는 것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를 받았을 때 그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헌법재판관 몇 명이죠? 9명이서 전 국민에게 공권력 행사와 불행사에 있어서 기본권 침해를 받았는지 여부를 다 판단한다는 것은 사실상 물리적 제약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뭘 거쳐라 표현을 하죠. 보충성을 핵심 요건으로 하죠. 그래야 헌법의 최고 규범성에 부합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권리 구제 수단을 다 거쳤는데 그래도 안 되면 우리한테 와라. 그게 바로 헌법소원의 보충성입니다. 그것은 헌법재판관이 9명밖에 안 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도 기각 판결을 받아야 된다는 것 자체가 보충성과 결을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으로 오기 전에 그 전에 권리구제 수단인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거쳐서 와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 기각이라는 게 보충성과 하나의 결을 같이 한다. 그래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변호인으로서 제기합니다. 어디에? 헌법재판소에 제기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2016년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즉 헌가 사건이죠. 본조 337조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는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형벌체계의 균형성과 상당성을 침해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해갖고 결국에는 합헌이라고 판결을 내렸죠. 자, 그래서 변호인으로서는 해볼 거는 다 해봤습니다. 타인 차지도 올리고 의뢰인에 대한 성실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모든 권리 구제 수단을 총동원했어요. 그래도 안 된 거죠. 구속 상태에서 풀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변호인 여러분은 2심에서 집행유예를 그래도 이끌어낸 거예요. 어떻게 이끌어냈을까요? 결국에는 상해 부분을 떼어내고 334조에 대한 그냥 일반 특수 강도로 해서 그러면 5년이기 때문에 집유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상해에 이르지는 않는다라는 실체적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하고 증거 수집을 해서 2심 법원인 고등법원에서
자,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최고의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옵션이 다 소진되어서 결국에는 우리의 의뢰인 갑은 구속 상태에서 불구속으로 전환되지가 못했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 여러분이 정말 각고의 노력 끝에 직유 2년을 받아내는데 성공함으로써 갑은 불구속 상태로 구속 집행 정지가 이제 성취가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보론으로 민사소송과 소년법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형법 제337조에 의해서 강도상해를 구성해서 지금까지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된다는 것을 검토해봤죠. 그러나 의리받은 손해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가 해결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의리받은 손해라는 것은 무엇이죠? 결국에는 A의 그러한 불법행위에 의해서 B가 받은 갑의 그런 불법행위에 의해서 의리받은 손해 자체에 대해서 보전을 시켜줘야 되는 것이 또 변호인 B의 역할인 것입니다. 자, 이것은 결국에는 민법으로 해당이 되면 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자,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은 어떻게 되어 있죠?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은 첫 번째, 고의과실. 두 번째, 위법성. 세 번째, 손해의 발생. 네 번째, 이 모든 것 사이의 인과관계입니다. 자, 이걸 상당 인과관계라고 합니다. 자, 이 각각의 요건 사실은 충족되죠. 그래서 왜냐하면 갑이 고의로 상해를 일으키는 위법한 행위를 통해서 을에게 여러 가지 손해를 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손해의 범위를 우리가 민법에서 배웠던 내용으로 한번 살펴보면 적극적 손해가 있죠. 적극적 손해라는 것은 이 피해를 통해서 직접 받은 손해, 치료비, 입원비 등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소극적 손해는 무엇이죠? 이 입원 기간 동안 내가 일하지 못함으로써 받은 기회비용의 상당의 어떠한 손해, 그것을 일시이익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손해가 발생합니다. 자, 우선 변호인 B는 이러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민법 750조에 근거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해야 된다고 자문을 할 수가 있겠죠. 을에게. 근데 의뢰인 을이 지금 고민이 있는 게 그러면 변호사님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라고 물어본단 말이죠. 그럼 그때 어떠한 제안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배웠던 개념을 동원해서 그것이 바로 배상명령 신청 제도라는 겁니다. 즉 민사소송을 통해서 원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원래의 형태이지만 이미 형사법원, 형사부에서 형사재판과 관련된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여기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한 플랫폼을 이용해서 실제로 발생한 적극적 손해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사부에서 이러한 치료비와 입원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1, 2심 법원에서 신청을 받은 경우에 내릴 수가 있죠. 유죄 판결과 더불어서. 근데 그렇게 하면은 훨씬 더 빠르겠죠. 그 판결문이 나오면 형사 판결문에 배상명령 신청과 같은 내용이 같이 이제 첨부가 돼서 나오면 그 판결문이 결국에는 집행 권한이 됩니다. 그래서 이를 가지고 갑에게 집행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제도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변호인으로서. 근데 단점도 설명할 수 있어야겠죠. 왜냐하면 적극적 손해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손해가 보전되는 것이고 일시이익이라든가 특별손해, 예를 들면 뭐 후유증, 그 다음에 위자료 이러한 부분들은 보전되지 않는다는 것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보통은 형사소송의 진행 단계에서 가해자와의 합의 단계로 진행을 합니다. 그런 협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합의를 하는 대신에 민사상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영장실질심사라든가 고속적부심이라든가 보석 청구에서 유리한 정황 자료로 활용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입장에서는 소송을 거치지 않고 손해를 보전받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우리 의뢰인 의뢰계는 어떻게 보면 협상력, 바기닝 파워를 총동원해서 어떻게 보면 그러한 합의금을 더 올릴 수 있는 것도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발생한 손해보다 더 올릴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갑은 구속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자, 실무적인 부분까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는 소년법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소년법과 관련해서는 우선 여러분이 갑의 나이가 14세인 경우와 13세인 경우를 나누어서 우리가 사안에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법 12조에서는 형벌 및 보완 처분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부과할 수 없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보완 처분 법정주의 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보완 처분이라는 것은 반드시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어디에 있죠? 우리의 형벌 체계에서는 형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고 여러 가지 특별법에 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특별법 중에 일부가 바로 소년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년법상의 보호 처분은 바로 헌법 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완 처분의 일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호 처분의 성격에 대해서 살펴봐야겠죠. 보호 처분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즉, 소년법상의 보호 처분 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는 형벌과의 관계 속에서 답이 나옵니다. 자, 형벌은 뭐죠? 일종의 응보적 제재죠. 어떠한 범죄 사실에 대해서 제재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형벌입니다. 그러나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은 형벌과는 다르죠. 형벌과는 달리 얘에 대해서 일종의 교화를 위해서 부과하는 처분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도출할 수 있는 것은 형벌에 대한 특별한 제재 수단 이라고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특별한 제재라는 것의 모양은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겠죠. 즉, 형벌이 가능한 경우에도 이에 대해서 대안적 제재로서 부과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 다음에 형벌이 불가한 경우에도 보호처분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 첫 번째 경우가 바로 14세인 경우, 이 마지막 경우가 13세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즉, 14세인 경우에는 형사책임 능력자로서 범죄가 성립하고 형벌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년의 건전한 육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점을 참작을 해서 형벌 제재 대신에 대안적 제재인 보호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이게 바로 14세, 즉 소년법상의 범죄 소년에 대한 보호 처분 부과의 취지죠. 13세인 경우는 형벌이 부과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형사 책임 무능력자이기 때문에 형벌 부과가 안 되죠.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재범 방지를 위해서 사회에 적응을 위해서 이 사람을 계도하기 위한 코렉션을 하기 위해서 보호 처분을 한다. 이게 바로 촉법소년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안의 포섭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겠죠. 아까 두 가지로 그랬으니까요. 자, 형벌이 가능하죠. 형벌이 가능한 경우는 우리가 다 이미 살펴봤습니다. 고양지청의 검사에 의해서 기소가 되고 고양지원에서 선고를 내리는 우리의 지금까지 살펴봤던 과정이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 과정은 무엇이죠? 대안적으로 형벌 대신 부과하는 거죠. 대안적으로 형벌 대신 보안 처분을 부과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봐야겠죠. 이 과정은 어떻게 되냐면 원래 검사가 법원에 기소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검사가 이러한 기소 전에 조사를 해보니까 오히려 형벌보다는 보호 처분을 내리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판단 하에 보낼 수가 있는 것이죠. 보호 처분을 내릴 수 있는 대로. 보호 처분을 내릴 수 있는 데는 어디냐면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의 소년부입니다. 여기로 보내는 거죠. 이건 송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고양지원 합의부인 형사부에서 보았을 때 판결 전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을 때는 우리가 직접 판결을 내려서 얘한테 형벌을 보는 것보다는 소년부로 보내서 보호 처분을 내리는 게 더 타당해 보인다라고 해서 여기서 보낼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냐면 바로 고양지원에는 소년부가 없죠. 지방법원이 아니기 때문에 의정부 지방법원으로 보내요.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13세인 촉법소년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 13세인 경우라고 가정을 해보았을 때 이 경우에는 형벌 자체가 형사 미성년자에서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검사를 거칠 필요가 없죠. 기소를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양경찰서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고양경찰서에서 바로 의정부 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다 모일 수가 있는 것이죠. 고양경찰서에서. 자, 소년법의 어떠한 원리를 실무적으로 연계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본 강사가 인용한 케이스를 통해서 여러분이 정법을 통해 배웠던 현면적인 개념들, 텍스트에서 그냥 단순하게 암기했던 개념들이 실제로 살아서 법조 어떤 실무에서는 어떻게 운용이 되고 적용이 되고 실제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생생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정법이라는 과목의 특성상 법조 영역이라는 실무 영역이 있기 때문에 법조 전문가에 의해서 그러한 실무와 융합한 개념 원리 학습을 한다면 여러분이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암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이해를 통한 암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리갈 마인드 랩스는 항상 그러한 과정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